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청담 고을 관아. 현감 이진철이 탁자 위에 올려진 보자기를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란 꽃과 원앙이 수놓인 고운 비단. 가장자리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이름과 주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녀 계랑이 앉아 남편의 취중 약조 문서를 당당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조강지처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꺼낸 보자기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날이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관아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충청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이름은 청담 칭단이라 하였는데 맑은 연못이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고 그 너머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그 고을에서 가장 반듯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양반이 있었으니 성은 유료시요 이름은 덕용덜용이라 하였습니다. 유덕용은 나이 30이 간 넘은 선비로 젊어서 소과서 그에 합격하여 생원 칭호를 얻었고 학문이 깊고 성품이 곧다하여 고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청담 고을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양반 가문으로 논밭이 제법 되었고 종들도 몇 있었으나 큰 부자라 하기엔 어렵고 그렇다고 가난하다 하기도 어려운 넉넉하지는 않으나 부족하지도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유덕용의 아내는 성이 박포씨로 고을 북쪽 마을에 사는 박훈장의 맏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따로 부르지 않고 집에서는 그냥 큰아씨, 마을에서는 유씨댁이라 불렸지요. 박씨 부인은 16세 유씨 집에 시집을 왔으니 시집 온 지 이제 1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준서는 12살로 서당에 다니고 있었고 딸 연희는 9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살림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약시중을 드리고 아이들 공부를 챙기고 거기다 틈틈이 바느질까지 하였으니 하루해가 짧다 하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손재주 또한 남달라 그녀가 짓는 옷이며 수놓는 수는 고을에서도 알아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보자기 꾸미는 솜씨는 타고난 것이어서 비단 한 조각도 그녀의 손에 들어가면 어느새 꽃이 피고 새가 앉는 정교한 수보자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유덕용은 한양의 친척 댁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 주막에는 길손들이 제법 많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었을까. 곱고 요염한 얼굴에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가야금을 곁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계랑괴인양이라 하였는데 한양 남촌에서 내려온 기녀였습니다. 계랑은 유덕용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이, 선비나리, 빗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녀가 술 한 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덕용은 처음에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계랑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봄비 소리가 어우러지자 마음 한편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덕용은 계랑과 술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랑은 단순한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고
시를 읊을 줄 알았으며 유덕용이 학문 이야기를 꺼내면 맞장구를 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유덕용은 오랜만에 자기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흐뭇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덕용은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길을 나섰고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처음에는 그저 한양보릴이 길어지는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이 장터에 다녀오더니 머뭇머뭇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라. 장터 주막 주인 말이 서방님께서 요즘 장터 근처 계랑이라는 기녀집에 머물고 계신다 하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알았다. 나가 보거라. 종이 나간 뒤 박 씨 부인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덕용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들뜬 것도 같고 어딘가 미안한 것도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유덕용은 밥을 먹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번에 한양 가는 길에 지인을 만나 일이 있어 늦었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덕용은 오히려 그 태연함이 불편한 듯 잠시 박 씨 부인의 얼굴을 살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덕용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응, 그래 하고 대꾸하는 시기였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생원이 기녀에게 홀렸다. 장터 근처에 거의 눌러앉다시피 한다. 살림을 축낸다. 별별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 훈장의 아내, 즉 박 씨 부인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 소문을 들었다. 내 신세가 이게 무엇이냐. 그 못된 서방은 기녀 집에 가 있고 너는 여기서 혼자 고생을 하고 있으니. 박 씨 부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이웃 마을에서 다 알고 이 애미도 알겠는데. 당사자가 괜찮다 하면 말이 되느냐? 차라리 친정으로 오너라. 내 아버지도 그러셨다. 어머니,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참고만 살 셈이냐? 박 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하였지만 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가만히 참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집안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약값과 아이들 서당 비용부터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쓰는 곡식과 포목, 장롱 속 옷감을 꼼꼼히 목록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바느질을 하여 보자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운 비단의 모란 꽃과 원앙 한 쌍을 수놓은 화려한 수보자기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이름 석자와 집 주소를 수놓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보자기를 하나, 둘 차곡차곡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녀 복순이가 옆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아씨, 이 보자기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리 많이 만드십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박 씨 부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계랑의 집 상황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덕용은 계랑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 한 필, 비녀 하나 정도였는데 이제는 계랑의 주막 방세를 대신 내주고 계랑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사다 주었습니다. 계랑은 유덕용에게 달콤하게 굴면서도 은근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날이 소녀가 여기서 이렇게 기녀 노릇만 하고 살기가 서럽습니다. 나리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덕용은 계랑의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거두다니 그건 집에 데려와 첩으로 삼는다는 말이냐? 나리께서 허락하신다면 소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유덕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떠올랐습니다. 10해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아이 둘을 함께 낳은 아내.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밥을 짓고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아이들을 챙기는 그 아내의 뒷모습. 하지만 계랑의 앞에 있으면 그 뒷모습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유덕용이 집에 돌아온 어느 저녁, 그는 박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장터 아래 계랑이라는 일을 댁도 알 것이오. 박 씨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일을 집으로 드리고 싶소. 첩으로. 순간 바느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천천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댁도 알다시피 조선법도에 첩을 드리는 것이 그만 일은 아니지 않소. 그리고 나 또한 댁을 내치겠다는 것이 아니요. 함께 살자는 것이요. 박 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방님,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유덕용은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거세게 반대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친정에 하소연하러 달려갈 줄 알았는데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그러시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오랫동안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반지꼬리를 열고 그 안에 차곡차곡 접어둔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모란 꽃과 원앙이 수놓인 그 보자기.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 부인은 유덕용에게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계랑이라는 일을 한번 집으로 불러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 이후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용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내가 첩들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다고? 예. 소녀가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덕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계랑이 유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계랑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꿰찬 것처럼 당당하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사랑채 옆 작은 방으로 계랑을 안내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차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계랑은 박 씨 부인을 훑어보았습니다. 곱다 하기엔 수수하고 화려하다 하기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먼저 차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였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계랑은 살짝 긴장하였습니다. 막 따지고 들거나 눈물로 하소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를 대접하며 반기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서방님께서 댁을 귀히 여기신다 하던데 얼굴을 보니 그럴만하군요. 계랑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 부인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박 씨 부인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서방님이 댁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댁은 서방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계랑은 잠깐 멈칫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연히 좋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박 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댁에게 싸움을 걸러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곱게 접힌 비단 보자기를 꺼내 계랑에게 내밀었습니다. 계랑은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고운 연두빛 비단 위에 모란 꽃과 원앙이 정교하게 수놓인 보자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혼수 보자기입니다. 혼수요? 예.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이 정도 격식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는 그냥 보자기가 아닙니다. 이 보자기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계랑은 보자기 안에 무언가 접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펼쳐보니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랑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소녀, 글을 잘 모르오니 그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이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유 씨 집안 살림 목록입니다. 논밭 얼마 종몇, 가을 곡식 얼마, 빚은 얼마, 시어머니, 약값은 얼마, 아이들 서당비는 얼마. 계랑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빚이요? 예. 서방님께서 지난 2해 동안 바깥에 쓰신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제 친정어머니께 빌린 것이고 일부는 이웃 최첨지에게 빌린 것입니다. 이 집의 진짜 살림살이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계랑은 얼굴이 살짝 굳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하였습니다. 이 보자기를 드리는 것은 댁을 구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댁이 이 집에 들어오면 이 살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약시 중 아이들 뒷바라지, 제사, 음식, 장 담그기, 겨울 옷 지어 입히기 모두 댁의 몫도 됩니다. 계랑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 씨 부인은 보자기 한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수놓인 원앙 한 쌍이 보이십니까? 수놓인 것처럼. 저와 댁이 한 집에서 오래도록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면 소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댁이 서방님의 마음을 빼앗아 이 집 아이들을
어미 없는 자식처럼 만들 생각이라면 이 보자기는 언젠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랑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는 몰랐지만 분명히 경고임을 느꼈습니다. 계랑이 돌아간 뒤 유덕용이 박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었소? 살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살림? 예. 이 집 살림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유덕용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댁은 왜 그리 화를 내지 않소? 다른 여인네라면 울고불고 친정에 하소연을 하러 갔을 터인데. 박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 서방님을 되돌아오게 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소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덕용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랑은 예상과 달리 유씨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다른 부자 사내를 만나 장터를 떠났다 하였습니다. 유덕용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청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 이 진철 이전제의 부임 인사 겸 고을 양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현감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원래 암행어사 보좌를 했던 인물이라 사정을 잘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 하였습니다. 현감이 유덕용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박씨 부인이 직접 다과를 내왔습니다. 이 현감은 다과를 받아들다가 보자기에 수놓인 꽃과 원앙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수가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소녀가 놓은 것입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한양 궁궐에서도 이만한 수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날이. 이 현감이 돌아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관아에서 종 하나가 유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부인께 드리는 말씀이라 하옵니다. 편지를 펼치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쓸 수보자기와 방석을 만들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부인의 솜씨가 뛰어나다 하니 맡아주실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편지를 읽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 일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고을 현감의 신임을 얻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이 집안의 체면과 위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수락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은 더욱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밤이 깊도록 등잔불을 켜고 비단 위에 꽃을 피워냈습니다. 하녀 복순이도 옆에서 실을 감아 도왔습니다. 아씨, 이제 살림이 좀 펴지겠습니다. 살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신뢰다. 이 고을에서 유씨댁이 어떤 집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학식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이거든. 관아 일이 소문나자 고을 양반 부인들 사이에서도 박씨 부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산날 쓸 수보자기를 맡기는 집이 생겼고 제사 때 쓸 포를 부탁하는 집도 생겼습니다. 박씨 부인의 솜씨는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유덕용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도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침 밥상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덕용이 박씨 부인 곁에 앉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하였소. 박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내가 어리석었소. 바깥에서 혀에 달콤한 것만 쫓아다니면서 정작 집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몰라봤어. 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녀는 서방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원망을 한들 사라지지 않는 일이 있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유덕용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랑이 떠난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종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계랑이란 년이 관아에 고소를 넣었답니다. 박씨 부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고소라니, 무슨 고소? 유서방님이 자기한테 약속을 해놓고 배신하였다. 결혼 약조를 하였는데 버렸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결혼 약조. 예, 계랑이 말하기를 서방님께서 소실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써 주었다 하옵니다. 유덕용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내가 술에 취해 그냥 써준 것이요. 설마 그것을 들고 관아에 갈 줄은. 박씨 부인은 남편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그 문서를 직접 쓰셨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그건 그냥 취중에. 문서는 문서입니다. 청담 고을 관아로 이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현감 이진철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랑은 관아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날이 유덕용이 소녀에게 소실로 드리겠다. 약속하고 문서까지 써 주었사온데 이제와 배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녀가 쏟은 정성과 세월을 어찌 갚아줄 것이냐 물어봐 주십시오. 이 현감은 계랑이 내민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히 유덕용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소실로 맞아드리겠다는 내용,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현감이 유덕용에게 물었습니다. 유생원, 이 문서가 그대가 쓴 것이 맞소? 유덕용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인이 쓴 것이 맞사옵니다. 하지만 취중에 취중에 쓴 문서라도 문서는 문서요. 그러나 이 현감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문서의 증인이 있소. 서명한 증인이 없으니 그 효력이 의심스럽습니다. 계랑은 당황하였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문서를 받은 뒤 계랑이 이 유씨 집으로 실제로 들어간 사실이 있소. 살림을 시작한 사실이 있소. 그것은 아직. 이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조는 있으나 이행된 바 없고 증인도 없으니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지런히 머리를 얹고 단정한 차림으로 관아 마당 한편에 섰습니다. 이 현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유씨 부인, 이 자리에 왜 왔소? 날이 소녀도 드릴 말씀이 있사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허락하겠소. 말해 보시오. 박씨 부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모란과 원앙이 수놓인
계랑에게 직접 주었던 그 보자기. 날이 저는 이 보자기를 계랑에게 직접 준 일이 있습니다. 보자기를? 예. 그때 계랑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보자기에는 이 집의 살림 목록과 앞으로 져야 할 책임이 담겨 있다고. 이 현감은 보자기를 가져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가장자리에 수놓인 글씨는 유씨 집 주소와 소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 접혀 있는 종이에는 이 집 살림 목록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날이 보자기란 본디 소중한 것을 담고 전하는 물건이지요. 소녀는 이 보자기를 통해 계랑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 집의 살림이 어떠하며 들어올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이송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박씨 부인이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계랑은 이 보자기를 받은 날, 이 집의 사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병환 중이시라는 것도,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그런데도 남편에게 소실 약조를 받아낸 것입니다. 남편의 취중을 노린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계랑이 진정 이 집을 원하였다면 왜 다른 사내를 따라 장터를 떠났겠습니까? 소녀는 계랑이 이 집을 원한 것이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것을 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아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현감은 오랫동안 보자기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씨 부인의 말이 이치에 닿소. 그는 계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랑, 그대는 유생원의 취중 약조를 가지고 있소. 하지만 그대는 이미 다른 사내를 따라 이 고을을 떠났다 돌아온 것이오. 그 사이 유씨 집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 송사를 넣은 것은 그 약조가 그대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때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오. 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날이. 이 사건은 취중 약조라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랑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내와 이 고을을 떠났다 돌아온 사실이 있으니 청구를 기각하겠소. 계랑은 분하였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서는 박씨 부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곁에 있던 유덕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유덕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댁이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자기를 계랑에게 준 것도, 살림 목록을 안에 넣은 것도, 관아에 나온 것도. 박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댁이 계랑에게 직접 찾아가 보자기를 준 것은 혹시 계랑이 나중에 트집을 잡을 것을 대비한 것이 아니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님은 영리하신 분입니다. 유덕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댁을 제대로 몰랐소.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유덕용은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들 준서가 서당에서 배운 글귀를 줄줄 외우자 유덕용은 껄껄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딸 연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자 유덕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혼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유 씨 집은 달라졌습니다. 유덕용은 다시 학문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 일을 통해 현감 이진철과도 교분이 생겼고, 이듬해에는 과거 시험에 다시 도전하여 마침내 생원에서 진사로 합격하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는 이제 고을을 넘어 인근 새 고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혼례 때 쓸 수보자기, 관아의 방석, 양반가의 혼수 이불까지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수입으로 먼저 친정어머니께 빌린 돈을 갚았고, 이웃 최첨지에게 빌린 돈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축을 하여 논 두 마지기를 더 드렸습니다. 어느 봄날 시어머니가 박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자주 눕곤 하였는데 그날은 유독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얘야, 이리 와 앉아라. 박 씨 부인이 조용히 앉자 시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집을 어찌 지켜왔는지. 어머님, 소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다. 다른 여인이었다면 진작 친정으로 달려가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내가 묵묵히 버텨준 덕에 이 집이 살았다.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박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을 내게 맡겨 두어 참으로 다행이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아들 준서가 서당을 마치고 한양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준서를 배웅하던 날,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짐 보따리를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맨 위에 올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란 꽃과 원앙이 수놓인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보자기는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보자기를 펼쳐보거라. 왜요? 보자기는 소중한 것을 담는 물건이란다. 이 보자기는 어미가 이 집을 지킬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은 보자기다. 준서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길을 떠난 뒤 유덕용이 박 씨 부인 곁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 보니 우리 젊었을 때 생각이 나오. 그렇습니까? 댁도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저렇게 보자기 하나 들고 왔었지. 기억하오? 박 씨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소? 댁이 가져온 것은 빈 보자기였소. 아니면 무언가 담겨 있었소. 박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이 집에서 보낸 세월, 아이들,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유덕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유덕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들이 사라진 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가운데 연못이 그 바람에 잔물결을 일으켰고 연못 위로 원앙 한 쌍이 유유히 헤엄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화를 내어 이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려 이긴다고. 박 씨 부인이 계랑에게 준 것은 보자기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1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살림의 무게였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였고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 지혜를 모았습니다. 비단 보자기 하나가 한 집안의 뿌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아들의 짐 보따리 속에 담겨 먼 한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보자기처럼 속이 깊은 물건은 없다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천 한 조각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장 귀한 것을 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수수해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청담 고을 유시댁 박씨 부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보자기는 언제나 꽉 차 있었습니다.